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77회 문제를 혼자 풀어보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 1급 제77회 이론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죠, 여러분.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 외우셨잖아요. 표, 검, 중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게 신뢰성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 또 한번 적어볼까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예, 피, 적이라고 외우거든요. 그래서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뭐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니까 옳지 않은 건 찾을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주 정확한 말이죠.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 가지를 뺍니다.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예, 정확한 말이죠. 그다음에 3번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계산한다. 네, 아주 정확히 말했죠. 4번 단기 상품 매입액에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운반비를 차감하여 순 매입액을 계산한다. 매입 운반비는 더해야 됩니다. 차감하는 게 아니라 매입 운반비는 매입 금액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렇게 세 가지를 차감해야 되는 거고요. 매입 시 운반비는 순 매입액에 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다음 3번을 보시면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유형자산이나 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아까 보기 4번, 2번의 보기 4번에서도 제가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에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니까 매입액에 그건 빼야 되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계장치도 기계장치 취득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더해야 됩니다. 자, 기계장치 구입대금에다가 설치비도 더해야 되고요. 운송비용도 더해야 되고요. 시운전비도 더해야 됩니다. 예, 기계는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험적인 운전을 한번 해보죠. 그때 들어가는 무슨 연료비라든가 수모품비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우리가 합산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되겠네요. 1595만 원에다가 2030만 원, 어? 1630만 원? 네. 여러분 4번이었나요? 다 더한 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을 보시면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현금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금 중에서 우리가 그 수시로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이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이 될 수 있죠. 자, 취득 당시 만기가 4개월.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었죠. 다음에 5번을 보시면 25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말과 25년 말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5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냐?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비용하고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인식할 때는 비용이나 수익을 인식할 때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발생주의란 뭐냐? 25년도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만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한 것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을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 이게 일단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이잖아요. 여기서 요 밑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4년 말 미지급 이자. 자, 여러분 지난 회계연도가 24년 말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이자라는 것은 당기분이라는 거죠. 당기분. 아니, 죄송합니다. 전기분이라는 거죠. 전기인데 전기에 미지급했으니까 언제 지급했을 거예요? 올해 지급했죠? 이거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여기는 더해 줘야 돼요. 50만 원에다. 자, 그 다음에 25년 말 미지급 이자. 이건 뭐예요? 25년도 것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25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이건 더해주고 이건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서 50만 원에다가 전기급 미지급 이자는 올해 지급한 거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저건 더해요. 그러면 65만 원이죠? 예, 거기서 13만 원은 또 빼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65만 원에서 13만 원 빼면 52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군요. 네, 네, 5번과 같은 이런 문제 아주 특이한 문제인데, 예, 우리가 발생주의와 이 현금주의 그 차이에 의해서 어, 어, 현금주의로 하면은 이번 달에 그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52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발생주의로 바꾸면은 5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문제였는데요. 5번 같은 문제, 여러분이 그 좀 당황스러운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예. 자주 출제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77회 기출문제에서 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뒤로도 몇 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재에 실려 있는 69회부터 77회까지 풀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한 무슨 비용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음은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의 일부이다. 가와나의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군요. 자, 가와 나 여기 있죠. 자, 가가 1번인데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입니다. 간행물의 구독료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2번 영업부 직원 서비스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예, 교육이니까 교육 훈련비입니다. 나번은 교육 훈련비. 그래서 예, 도서 인쇄비와 교육 훈련비 짝지어진 것을 찾으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3번이다. 다음은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81쪽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결산 문제죠. 자, 결산 때 우리가 소모품 정리분계를 하잖아요. 자, 25년 5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산이니까 소모품으로 재고자산으로 100만 원을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5월 1일 날. 자, 그 다음에 결산일에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 즉 재고조사를 해보니 창고의 미사용액은 2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재고를 20만 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요 100만 원인 재고를 결산 때는 20만 원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80만 원을 빼줘야 되죠. 이 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단기에 소비했어요. 이것을 비용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소모품을 사용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은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따라서 12월 31일 결산 때는 차별의 소모품비 80만 원, 대변의 소모품 80만 원. 이렇게 비용 발생시키고 자산 감소시키는 4번의 결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모품 자산이 80만 원 감소하니까 재무상태표에 가는 재고자산의 소모품은 20만 원으로 조사된 20만 원으로 정리가 되죠? 80만 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사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영세율 제도라는 것은 소비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산, 수출을 하는 회사에는 소비를 안 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해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해 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예, 그래서 답이 현진이가 답입니다. 잘못 설명하는 사람, 현진.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답은 현진이. 다음 세 번째 사람,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람,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죠. 다음 2번.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에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총괄 납부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라서 총괄 납부 사업자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거. 2번이 틀렸고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에 대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요. 언제 하느냐? 확정신고 때만 가산세 계산을 해서 신고합니다. 2번이 옳지 않아 보여요.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5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과세가 되는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 그러죠. 자, 국외 매출액 2천만 원 수출 과세 표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수출이 영세율인데 왜 선생님 과세 표준입니까? 예. 영세율도 과세입니다. 과세. 왜 과세냐? 세금이 0원인데 예, 세율을 0% 적용하는 과세예요. 면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영세율 수출도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국내 매출액 5천만 원 과세 표준입니다. 공장 처분액 4천만 원인데 토지분이 1천만 원, 건물분이 3천만 원이면은 건물은 과세,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 뺀 3천만 원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더하면 1억 2천만 원. 아니야, 1억이군요. 1억. 예. 7천에 1억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7회 이론 문제 10개 풀이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맞추셨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이론에서. 제가 혹시 설명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 수행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운동하자로 로그인 해서 입력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운동하자는 운동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운동하자는 대표자 변경으로 역삼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운동하자가 지금 우리 회사죠.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업종 코드도 등록하라. 자, 대표자명, 주민번호, 업종 코드. 자, 그러면 이 우리 회사니까 회사 등록에 가야 되죠. 그래서 회사 등록 들어갔으면 대표자명을 김진선으로 여러분 고치셨나요? 네. 그리고 주민번호도 새로 입력하셨죠? 그리고 업종 코드 523931 여기다 입력하셨죠?
네, 이렇게 고치면 1번이 끝나죠. 다음 2번을 보시면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미지급금의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운동화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기초정보관리 맨 끝에 있죠? 클릭해가지고 미지급금 마우스로 딱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여기에다가 코드와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코드, 거래처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면 밑에 차익이 0하고 나와야 검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초정보 관리 이해 문제는 아주 쉽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래자료 입력 문제 첫 번째 거 주민세 영수증이 있고 밑에 8월 31일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죠. 여러분 주민세는 세금이잖아요.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8월 31일 8월 31일 일반조표에 입력하셨으면 되는 거죠. 8월 31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817번으로 금액은 거기에 그 주민세 영수증에 납기 내에 있는 금액 5만 5천 원으로 하시고요. 대변은 103번 예, 국민은행 보통으로 코드 걸렸는가 보셔야 돼요. 국민은행 보통 9800으로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음 관련한 문제인데요. 10월 17일 헬스케어의 외상대금 1,770만 원 중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어음 등록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등록해놨다. 자, 여기서 외상대금 1770은 계정과목으로는 외상 매입금인 것이죠. 그걸 갚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은 발행한 어음이 지급어음 1,000만 원, 나머지 자기압수표니까 대변은 나머지 770만 원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기압수표는 계정과목이 현금이니까요. 자, 그러면 입력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10월 17일 거 입력된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 헬헤어라는 회사로 돼 있어야 되고요. 코드가 걸려 있어야 되죠. 17700 플러스 그리고 대변은 101번 현금이 770만 원, 7700 플러스 그리고 또 대변에 지급어음 이거 거래처가 똑같아야 돼요. 7002 코드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1,000만 원. 네, 이렇게 일단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급어음줄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능모음 눌러서 자금 관리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발행해서 어음 번호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줬을 것이고 여기 만기를 고쳐 주셨죠. 2025 1217로 이렇게 고쳐주면 자 자금 관리가 잘 된 겁니다. 만기를 안 고쳐졌으면 예, 실수한 거죠. 어음 번호는 그
뭐 입력해도 되긴 됩니다. 예, 근데 등록된 어음을 써라 그러면 입력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 더블 등록된 어음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찾아서 써라 이 말이거든요. 예,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시겠어요? 대손의 발생과 설정. 자료 설명을 보면은 대한무역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했는데 그 거래처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입금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코드가 국민은행 보통코드 98005 30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109번으로 돼 있어야 돼요. 코드가 109번 대손 충당금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 우리가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거든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그 다음 코드인 109번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9번이 아닌 다른 코드로 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대손 처리한 돈이 들어오면은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한다. 알고 있는 것이었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10월 28일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의 여비를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 지급했다. 10월 24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네, 10월 24일 거래를 물론 조회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50만 원이 여기 있으니까 조회 안 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출장 전에 지급해 주는 거, 요게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 네. 여러분이 조회해 보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 직원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김하성 코드 걸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게 이게 대변이죠. 가지급금은 지급할 땐 차변, 정리할 땐 대변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장비 차액이 10만 원이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겠죠. 돈을 지급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 이걸 다 더하면은 40만 원에 60만 원이죠. 60만 원. 이 60만 원이 여비 교통비에 해당이 되죠.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여비 교통비.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변에 여비 교통비 6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거예요. 10월 28일 거 차변의 여비교통비 800번대 60만 원 비용 발생하고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는 김하성 50만 원 자산 감소하고 또 대변의 101번 현금 10만 원 지급했고 자산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 60만 원, 자산 감소 60만 원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11001로 입력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5번은 증빙에 의한 전표 일명입니다.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고요. 대금을 현금 지급했으면 출금 전표 쓰면 되고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하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10월 31일 날짜에 출금해가지고
수선비로 820번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금액은 2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미리 받은 계약금 30만 원, 선수금 이걸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혼합분계 필요하겠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쭉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7월 12일 거 어떻게 입력해 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했을 거고요. 분명해서 복수거래 단추 눌러가지고 헬스 자전거 6개에 50만 원, 스마트 워킹머신 3개에 80만 원. 그리고 확인 누르셨겠죠? 그러면 합계가 594만 원인 거래명세서에 합계하고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고 거래처 코드는 사랑 스포츠로 코드 걸어놓고 전자세금은 일단 처음에 비워놨죠? 그리고 분계는 3번으로 하셨을 거고 세 번째 줄에 차변에 선수금 부채를 감소시켜요.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 나머지 564만 원이었죠. 탭키. 네, 여러분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은 잘 하셨을 겁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2일 여러분 조회하면 여기 국세청에 전송 완료라고 떠 있겠죠, 지금은. 자,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여기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 그리고 요거 닫고 이 창도 닫고 메인 매출 입력 창에서 조회 누르면 여기 혼합 옆에 비워둔 이곳이 전자 발행으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50일 아니면 54인데요. 판매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상품을 구입한 세금 계산서 세액은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20일 날짜는 유형이 51 과세 매입이고 품명은 트리플 덤벨 세트라는 것이고 수량이 10, 단가가 500 플러스이고요. 거래처의 코드는 한수 건강이 됩니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했으니까 해주고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했으므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외상분계하면 돼요. 근데 가끔 비품 같은 거 이런 것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건 외상분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외상분계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부가세 제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이렇게 하셨으면 잘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매출 신용카드네요. 요가야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네.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것은 17번이에요. 여기 부가세가 있으니까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에 날짜는 8월 13일로 입력해야 되죠. 거기 신용카드 전표에 있는 거래 일시로 입력하는 거예요. 유형은 17번 카과 매출. 그리고 이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카드사를 삼성카드 확인했을 겁니다. 분명은 상품 해도 되고요. 요가 매트를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공급가액은 880000으로 입력해야 맞아요, 이게. 그래야 공급가액이 80만 원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처는 그 자료 설명에 나와 있는 게 거래처입니다. 요가야가 거래처예요. 요가야. 전자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분계하시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카드사가 삼성카드.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요 분계 이대로 두면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13일거 방금 했죠? 네. 다음은 이제 4번을 한번 보시죠. 매입거래인데 계산서입니다. 면세 매입이라고 하죠. 계산서 매입을. 그래서 유형은 53이 돼야 돼요. 53.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선물용 굴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 자,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자료 설명을 보니까 선물용 굴비 세트니까 이거는 접대비 아닙니까? 접대비는 불공이니까 54 불공으로 저는 입력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 54 불공이 되려면요, 증빙이 세금 계산서이어야 돼요. 접대할 무슨 그 선물 세트를 샀다든가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대할 물건이 접대하려고 산 물품이 뭐냐면 굴비를 산 거예요. 생선. 생선은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금이 없는데 무슨 불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뭐가 결정하냐면 이 증빙이 뭐냐가 아주 중요해요. 증빙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서이고 매입에 관한 계산서니까 계산서 매입은 무조건 53번이에요. 자, 그러면 8월 30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유형이 53 면세 매입으로 돼 있어야 돼요. 네. 품명에는 굴비 세트, 수량 10, 단가 5만 원, 거래처에는 수협 중앙회가 거래처 코드로 들어가면 되고요.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세금란에는 1번 해줘야 돼요. 자, 분계는 거기 계산서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어요. 근데 이걸 외상 분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는 운동하자라고 하는 운동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굴비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상 분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이다 하도 혼합으로 분계를 해서 자,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야죠. 813번 접대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안 되죠. 탭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수협중앙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매입거래인데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에어컨. 공제 못 받았네요. 우리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혼합으로 분개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본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라.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고정자산 등록에 이렇게 고정자산을 등록해라. 자, 9월 21일 어떻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느냐? 유형을 54로 입력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유를 여러분이 어제 선택할 때 4번에 있는 면세사업 관련분 선택했어야 됩니다. 분명에는 에어컨이고요. 수량 하나에 단가 600만 원. 거래처가 미래전자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에 있어야 됩니다. 네, 분계는 3번 혼합으로 분계했을 거고요. 상품을 기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비품이죠. 맞아요. 상품을 비품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660만 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비품의 취득원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여기 회계 처리된 금액 66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러 가야 되잖아요. 고정자산 등록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계정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비품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코드는 거기 있는 대로 1001 이렇게 했고 에어컨이라고 썼겠죠. 에어컨.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25 0921로 하셨을 거고 자 660만 원을 몇 번에다 입력해야 되느냐 4번에다 입력했어야 돼요. 단기 취득한 거는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하는 거죠. 자, 삼각방법 9번에 정액이니까 1번으로 고치면 정액이 되고 내용 연수 5년이니까 10에다가 5하고 엔터 치면 되고요. 경비국은 800번대로 하라 하는 거는 여기 2번에 있는 거 이거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4만 원 계산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과제 2번까지 이렇게 이 다섯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6번 부가가치세에 의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한번 볼까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뭐예요? 미지급세금이 납부세액이죠. 개정과목으로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거래처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6월 30일 걸 조회 아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봐도 좋은 거죠. 해보면. 자, 그러나 자신을 가지고 6월 30일 거 조회 안 하더라도 여기 금액 나와 있고 납부세액이 미지급세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시키고요. 거래처는 역삼세무서로 검색을 해주면 되고요. 대변은 여기 보통예금 감소시키면 됩니다. 자, 거래날짜 7월 25일 이것은 일반전표 입력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7월 25일에 차변에
미지급 세금 해서 261번 계정과목 코드를 썼어야 되고 코드에 이 세무서 코드 05900이 꼭 들어 있어야 됩니다. 2016050 그리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 코드는 신한은행 보통이라는 은행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98001 대변 금액 2016050 10원 단위의 숫자가 있을 때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뭐 10만 단위 이렇게 많이 끝나가지고 여러분이 2026000 뒤에 050을 뒤에 0001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입력해서는 안 되고요. 잘 끝자리까지 확인해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부가세 납부하는 거래죠. 이제 결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입니다. 자, 자료 설명.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20만 원을 계상한다. 네. 자, 기간 우리는 발생주의니까 기간이 경과한 이자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발생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는 우리가 지급해야 될 거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용 발생 차변이죠. 자, 그런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않았지만 우리가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니까 당기에 손익에 반영하려고 이걸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 부채로 잡아야죠. 그게 바로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의 수동 결산의 내용입니다. 1번이. 그래서 일반 전표 날짜는 12월 31일 첫 번째 전표가 차변의 이자 비용 931 1200 플러스 대변은 미지급 비용 262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설명 2번을 보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라. 아까 44만 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가서 보면 되죠. 고정자산 등록 조금 전에 했던 거. 이 에어컨 비품. 여기 아까 제가 이거 44만 원 반원 기억이 나서 다시 들어와서 보면 돼요.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상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돼요.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렇게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로 해결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 실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자동 결산을 이용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 자동 결산으로 해도 되고 이것도 사실 수동 결산도 해도 돼요. 그런데 수동 결산을 하려면은 일단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걸 수동 결산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자동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어차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다 자동 결산입니다. 나머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뭐 하는지 아시죠? 이제 이거 여러 번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동 결산과 또 이와 같은 손익계산서, 이익이익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결산 일자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죠.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죠. 여기다가는 5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은요. 감가상각비 안에 건물, 차량 운반국, 비품. 예, 여기 비품 칸에다가 44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고정재산 등록에서 확인한 금액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할 사항을 다 입력했으니까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 여러분 눌렀을 거예요.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 네, 매출원가 넘어와 있죠. 그리고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또 작성하죠. 이때 아니오를 눌러서 작성해야 돼요. 아니오로.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6-0226 처분 확정일에 2025-0226 이렇게 두 개의 날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해주는 거죠. 확인.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재무상태표 12월로 작성하면은 저는 에러가 났네요. 600만 원 차액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디서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입력하는 걸 여러분이 쭉 봤었는데 지금 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분명히 어떤 전표에서 뭔가 실수했는데 매일 매출 전표에 9월 21일 불공으로 했고 비품 여기 미지급금 전표 네 미지급금 전표에 제가 동굴 660만 원인데 참 실수했군요. 자 이제 고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660만 원으로 이제 고쳤습니다. 네. 제 거는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면 결산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하느냐? 지금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잖아요. 이 부채는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기서 지금 이 차변의 비품, 자산,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였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비용 쪽에서 잘못했으면은요, 다시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아까 결산자료 입력부터 여기 조회를 눌러서 결차 결대로 넘어온 것부터 지우고요. 예,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는 지금 틀린 게 수익과 비용에 관계없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관계없습니다. 재무상태표만 가서 조회 다시 하면은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부채만 틀렸으니까. 재무상태표만 그냥 조회하면 끝이에요. 손익계산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게 뭐였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지금 거는 결산을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 어떤 오류가 딱 발생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오류로 인해서 뒤에 평가 문제에서 놓치는 점수는 적게는 2점, 많게는 5점 정도라고 보죠. 2점에서 5점. 근데 이것을 고쳐서 완벽하게 놓치지 않겠다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그보다 더 많은 점수 4점짜리 2개 못하면 8점 놓치는 거예요. 3개 못하면 10점 이상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점 내지 5점 그냥 날렸다 생각하고 다음을 진행하라고 그래요. 진행. 고치고 가세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아니면 고쳐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최대한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고치려다가 오히려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 답을 찾아 나가셔라. 자,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가 이렇게 11번부터 32번까지 쭉 끝내면은 이제 요 문제가 다 끝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을 한번 꺼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책에 에, 그 메모를 해 놓은 답하고 예, 여기 정답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잘 했는데 틀린 게 발견했다 하면은 저하고 같이 한번 다시 답을 찾아볼 테니까요. 네,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